네,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를 볼 건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192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과 일제의 경제 약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일제는 헌병과 경찰이 한국인에 대한 즉결 처분권을 가졌고요. 매질과 형벌을 가했다. 조선 태형령입니다. 조선인들에게만 적용했었죠. 자, 일제는 해사를 세울 때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해사령. 민족 자본가들이 해사를 세울게요 하면 안 돼 하고 민족 자본을 억압했고요. 일본 애들이 우리도 해사 세우겠습니다 하면 어이 세우세요 하이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해사령은 민족 자본을 억제하고 일본 자본을 성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보겠습니다. 자, 1920년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이 부분은요, 뭐 객관식 서술형 골고루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참 좋습니다. 뭐 이번에 낼지 안 낼지는 모릅니다만은, 왜냐하면 문화 통치의 내용을 쓰시고 그 허구성, 그 기만성을 기술하시오, 서술하시오.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지 않았죠? 그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반장 유민이라는 애가 있죠? 서술 이렇게 하는 거. 유민은 매우 착하고 매우 똑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아끼고 항상 좋은 언어를 쓰고, 그러나 윤지연 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앞에 얘기했던 모든 유민에 대해서는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증거들입니다. 자, 그럼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관 총독도 임명 가능했다. 하지만 실제로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 군인 출신.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바꿨습니다. 자, 헌병경찰은 군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일단 어감 자체가 보통경찰이 좀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경찰서와 인원은, 장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경찰서의 수는 751개에서 2700개로 3배 가까이, 경찰의 수는 5400에서 18000명으로 거의 4배 가까이 확대됨으로써 우리를 더욱더 통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정권 허용과 지방자치 실시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치운동을 유도할 목적인데, 자치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서 스스로 자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본이 뭐냐면 일본의 지배 안에서. 한마디로 일본 지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주장했던 분이 이광수라는 사람이 자치론이라는 걸 펼쳤죠. 야, 이광수가 왜 이광수가 웃긴 부분이죠?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광수가 누구예요? 연예인 이광수. 방금 살짝 세대 차이가 느꼈습니다. 저는 이광수가 왜 웃기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배우 이광수 얘기한 거구나. 좋습니다. 자, 조선 의회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참정권, 무슨 지방자치. 또 지방은요, 도평의회 부군 면협의회를 설치해 줍니다. 자, 그러나 의결권, 결정권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자, 너희들 혹시 또 숨겨놨니? 여기 있구나. 바로 찾았어요. 자, 어제 다른 반도 여기서 찾아가지고요. 도평의회와 부군면협의회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친일파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야, 이 색깔 특이하다. 빨간색 아닌 것 같은데? 핑크색이 오면 너 어떻게, 여기서 찾은 거야? 나 처음 봐요, 이 색깔을. 괜찮네요. 색깔 똑같아. 여러분들 지금 체육복 색깔하고 똑같은데? 좋습니다. 자, 혹시 영상 우리 학교 애들은 다 보겠지만 우리 학교 체육복 색깔 한번 나와볼게요. 화면 나오죠? 똑같나요? 그냥 대답하시면 돼. 똑같다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이건 나눠서 갈게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집회 모여서 막 뭐 하는 거야. 막 소위 말하는 시위 같은 거 하는 거지. 결사는 단체를 구성하는 거야.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근데 누구만? 친일파들만 인정을 해주는 거야. 자, 언론, 출판을 인정해줍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이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만들어집니다. 1920년대. 자, 그런데 애들이 검열을 강화합니다. 조선 총독 입장에서는 일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는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의 개념으로 기사를 못 내게 폐간이나 정간시켜버립니다. 예를 들면 뭐 신문이 6, 7페이지인데 2, 3페이지밖에 신문이 안 나와. 나머지는 다 빈 화면이에요. 왜? 다 삭제해버린 거죠. 이렇게 시행을 했다. 한마디로 식민 지배 인정 범위 안에서 허용했고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주겠다.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많이 만들어줘요. 근데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어줬다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매우 부족했고, 또 여기 다니려면 유상교육이다 보니까 이 등록금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여러모로 취학률이 매우 낮았다는 거죠. 자, 취학률 한번 봐볼까요? 자, 한국인은 인구 10,000명당 초등학교는 208명입니다. 퍼센트지로 따지면은 2.8%인가요? 그렇죠? 2.8%냐? 2.8이에요? 10,000명당 208이면 2.8. 0.28? 네, 10,000명당 2.8 맞죠? 만에 208이면 2.8 아니에요? 2.08.
자,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적 지식이 드러나는. 하여튼 그거밖에 안 돼요. 이것도 적은데 중등학교로 가면 남자 여자는 5에서 1.2%입니다. 0.05, 0.012 이거밖에 안 돼요. 퍼센트지가. 그 다음에 전문학교와 대학은요 0.6, 0.05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숫자가. 이거는 거의 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여기에서 멈춘다. 여기마저도 힘들잖아요. 여기도 2.8밖에 안 된다니까. 여기도. 자, 그러면 일본인 볼까요? 일본인 이렇게 많습니다. 지들만 나가. 지들만. 자, 두 개만 비교하더라도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를 확연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라고 말로만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문화통치의 본질을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홍색이요. 분홍색 잘 보이네요. 괜찮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요. 이거는 제가 아마 이렇게 쓸게요. 배경, 문화통치의 배경이란 표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통치의 배경. 자, 색깔이 이쁘긴 한데요. 저기서 화면 속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1번 배경입니다. 3.1운동으로 표출된 한국인의 저항. 이거를 좀 더 잠재우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는요. 일제가 한국을 너무 심하게 통치한다는 무단 통치에 대한 국제적인 불만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 그럼 진짜 문화 통치했냐?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탄압과 감시는 훨씬 더 강화시켰습니다. 자, 한국에 대한 탄압은 훨씬 강화시켰죠. 하나의 군에 무조건 경찰서 하나 줬고요. 하나의 면에 무조건 주재소 둬서 일제가 자기 행정적인 처분을 내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또한 치안유지법이라는 제가 알고 있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치안유지법은요. 어떤 거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치안유지법을 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라의 근간을 변혁하는 자. 뭡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한 사람들. 독립운동한 사람, 나라를 바꾸려 하는 사람, 독립운동한 사람이죠. 지들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을 부인할 사람. 자, 이건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은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일본 애들이 끔찍히 싫어한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왜 사회주의자 싫어했을까요? 사회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주로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조직에 가입했어요? 가입했는데 어떤 활동도 안 했어. 근데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그 사정을 알고 가입한 것만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일종의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구나 아무나 딱 때려요. 선생님 왜 때려요? 너 좀 이따가 나쁜 짓거리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말도 안 되는 법 중의 법이다. 사회주의자와 독립운동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치안유지법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 갈까요? 자, 목적은요, 밑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위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목적을 여기다가 적어볼까? 목적입니다. 무슨 색깔로? 이 색으로 적어볼게요. 이 문화통치를 하니까 좀 바보 같은 애들이 있어요. 좀 모질한 애들. 뭐라고 할까요? 좀 버러지 같은 애들. 좀 심했나? 괜찮아요. 이 정도 표현은. 자, 뭐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 우와! 일본 진짜 우리한테 잘해준다. 일본 괜찮은데? 이런 썩어 빠진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파가 양성됩니까? 친일파가 양성이 되는 거죠. 친일파가 양성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분열을 추구하려고 했던 게 일본의 목적이었습니다. 성공했나요? 성공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현재 2020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2년이냐? 그죠? 2022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친일 청산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제대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통치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사이토. 자, 사이토 총독은요, 이름 정도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사이토. 얼굴만 보면은, 이 사람, 사이토 총독의 얼굴만 보면은, 진짜 그 사람들 사이에서 토하고 싶다 해서 사이토. 자, 죄송합니다. 예. 자, 사이토. 이걸 왜 기억하시면 편하냐면, 3.1운동 이후에 부임한 일본 총독입니다. 즉 사이토 총독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거하고 연결하면 돼요. 문화통치. 사이토가 나왔다? 문화통치 문제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던 것을 폐지한다. 분위기 좋게 문화통치를 하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갈까요? 조선민족운동입니다. 문화통치의 본질입니다. 이놈들이 앞에서는 잘해주겠다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친일 인사가 종교 지도자가 돼야 된대요. 수재교육을 목적으로 친일 지식인을 많이 양성해야 된답니다. 조선인 부자들과 민중을 대립하게 한대요. 이간질시킵니다. 이들에게 일본 자본을 공급해 친일화 한답니다. 부자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다 친일파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진짜 부자들, 종교인들, 지식인들 중에 친일파가 많아. 일본이 그렇게 했거든.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하고 후원한다. 사이토.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조선 통치 방식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국헌에 반항하고 병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등의 불령의 무리에 대해서는, 나쁜 놈들에 대해서는 추워도 가차없이 단속하는 방침으로 나간다. 이런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선량한 학생을 애호함과 동시에 자습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학생의 정신에 어긋나는 등의 불령한 떠드는 무리에 대해서는 추호에 가차없이 단속하는 방침으로 나간다. 저희 선생님들의 방침입니다. 또 그런가? 묻자고 한 얘기인데요. 다들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괜찮지? 자,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3미 증식 계획으로 갑니다. 자, 3미 증식 계획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갔습니다. 자, 3미 증식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미 증식 계획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하고 이 3미 증식 계획을 간단하게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3미 증식 계획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100가마니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입니다. 100가마니를 저희가 생산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50가마니를 일본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요, 1920년대 들어서 일본의 많은 토지들이 공장을 세워지면서 일본 내 쌀이 부족해집니다. 생각하겠죠. 한국 땅에서 쌀을 생산을 늘려서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게 3미 증식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쌀을 생산을 해요. 쌀 생산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원래 계획은 해요. 200가마니를 생산해서 100가마니를 일본에 가져가겠다. 이게 3미 증식 계획의 목표예요. 어디? 아유, 이거 원래 이게 hil자를 좀 이상했어요, 제가. 3미 증식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원래 일본의 목표는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아. 여기서 봐볼래? 우리는 원래 한 50가마니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쌀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몇 가마니가 남게 되는 거예요? 100가마니가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모든 증산에 필요한 모든 종자, 품종, 계량비, 비료값 다 우리가 부담합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야, 이렇게 갑자기 2배 늘어나기 힘들잖아.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지만 120가마니밖에 생산을 못하는 거야. 한마디로 예상했던 생산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탈량은 예상대로 그대로 100가마니 가져가 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까요? 당연히 국내 쌀, 곡식은 부족해지겠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게 됩니다. 가격이 폭등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을 거 먹어야 되나요?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에다가 먹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땅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소작농도 증가하게 되죠. 자, 만주나 연해주로 살고자 떠나신, 만주와 연해주로 국외로 이동하는 농민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1920년대의 3미 증식 계획입니다. 쌀의 생산을 늘리는 건 좋은 거 아니냐? 하나도 좋을 게 없네요.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요, 일본 내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고요. 증상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쌀은 예정대로 반출했습니다. 일본 식량 사정은 개선됐고요. 한국 식량 사정은 악화됐습니다. 만주에서 잡곡을 들여와 보충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20년부터 1930년에 한국과 일본의 1인당 쌀 소비량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일본이 많습니다. 일본이 대식가라서 일본 애들이 많이 먹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없어서 못 먹은 겁니다. 우리는 없어서 못 먹은 거예요. 반대로 잡곡 먹는 비율을 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을걸요. 자, 영양 볼까요? 높은 소작료를 가져오게 되고 증상 비용도 부담함으로써 이중적 수탈 구조로 농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소작농이 되거나요, 밭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빈민, 국외 이주민이 증가하죠.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잃게 되자 그 토지를 관리하는 회사들, 일본인이나 친일파들이 관리했겠죠. 또한 대주주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볼 거는요, 회사령.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회사령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고 싶어서 일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합니다. 쉽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어디로 막 진출 많이 했어요? 막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회사 많이 세웠거든요. 왜? 거가 노동력이 싸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회사를 세울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귀찮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1910년대에는요. 회사령을 실시하다 보니까 허가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1920년대. 이제 우리나라 민족 자본이 회사를 세우겠다는 것도 거의 없어. 이제 일본 기업들 뿐이야. 귀찮겠지. 야, 이제 우리 뭐 회사 세우겠다고 하는 것도 다 일본 기업인데, 야, 이거 해야 되냐? 그런 것 같아. 이제 없어도 되겠다 해서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회사령을 폐지한다는 것은 무슨 제로 바꾸는 거예요? 신고제로 바꿉니다. 자, 여러분들, 허가제와 신고제는 그 편리성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좀 몸이 불편하고 그렇게 공부도 하기 싫어요. 오늘따라 집에 가고 싶어요. 조퇴하고 싶어요. 그럼 담임선생님한테
조퇴를 허가받나요? 신고하나요? 허가를 받죠. 선생님 저 오늘 조퇴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딱 선생님 판단하시고 뭐 조퇴해라라고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신고제로 바뀌면 어떨까요? 신고제로 바뀌면 여러분들 그냥 교문 나가면서 담임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 나 조퇴하고 가는 거예요. 자, 허가제와 신고제가 어떻게 더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고제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자, 1923년 관세가 폐지됩니다. 관세 언제 생겼더라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많이들 모르실 것 같습니다. 1883년에 관세가 설정되죠. 이거 설정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하잖아. 방공령까지. 조일 통상장정. 이때 세워졌던 게 1923년 만에 40년 만에 다시 사라집니다. 일본 기업의 제품이 저렴하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는요. 미쓰비시 노구치와 같은 일본의 대기업들이 진출하게 되고 우리의 광물 자원을 다 가져가고 일적 자원,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자, 1920년대 후반 일본 재벌 기업 미쓰비시 노구치 등의 회사가 활발하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광물 자원과 인적 자원을 수탈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거의 끝났어요. 1920년대 농민의 처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뭘 보시면 알 수 있냐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화전민은 증가합니다. 소작농도 증가하고요. 내 땅을 가지고 농사 짓고 다른 사람의 땅도 소작해서 쓰는 자소작농은 줄어듭니다. 자작농도 줄어들죠. 자, 일반적으로 농민의 구조가 소작농과 화전민이 늘어난다는 것은 농민들이 상당히 위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자료는 이제 5개의 자료를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지주가 소작료를 과도하게 받아서 소작인들이,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골 소작료를 못 내서 경찰에 끌려가는 농민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일본말 하나가 나오네요. 이놈아 아가마시! 아가마시는 시끄럽다는 뜻입니다. 우리 반장, 혹시 자수받아 애들이 시끄러우면 야가마시! 딱 하면 돼요. 알겠어요? 정민상 아가마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까요? 3번 보면 일본 이민자에 쫓겨 간도 지방으로 떠나는 우리의 농민들이 보이고요. 네 번째는 가혹한 소작료에 시달렸다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판매 대금으로 한마디로 생산해서 팔아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농민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엔 3.1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